이 강의의 제목은 집합론, 수학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집합론 자체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수학의 여러 개념과 아이디어들을 엄격하게 표현하고 또한 증명하는 그러한 언어로서의 집합론을 공부할 것입니다. 이 강의 파일, 즉 PDF 파일인데요. 몇 쪽이냐 하면은 여기 6쪽, 여기 11쪽, 여기 10쪽, 한 27쪽 정도의 분량입니다. 동영상 파일 하나의 상영 시간이 한 20분 정도로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파일 하나로는 이 PDF 파일 전체를 담지 못하고 한 서너 개 정도의 동영상 파일이 만들어질 그 정도의 분량이 되겠습니다. 목차를 보면은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의 이 제목이 굉장히 소박하죠. 집합을 나타내는 법.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수학과 대학 수학의 차이는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아마도 집합론을 사용하는가 혹은 아닌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대학 수학에서 학생들이 집합론을 가장 재미없고 어려운 과목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집합론의 가장 기초인 집합을 나타내는 법, 집합을 어떻게 만드는가, 집합의 같음과 다름, 그러니까 두 집합이 같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두 집합이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이런 부분에서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의 섹션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두 개의 부분은 평이합니다. 집합의 연산 그리고 함수 이렇게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원소나열법이죠. 집합 A, B 이 두 개의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를 원소나열법이라고 하는데 이들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A는 X bar죠 bar such that 이래도 되는데 X는 1과 10 사이의 홀수다. 아주 쉽죠. 1, 3, 5, 7, 9. B는 제곱수들이죠. 그러니까 X는 1과 25 사이의 제곱수.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아직까지 대단히 쉽습니다. 그런데 조건제시법은 유일하지 않죠. 이렇게 나타내도 됩니다. A는 X in N such that X는 10보다 작고 집합 N의 어떤 원소 Y에 대해서 X equal 2Y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B는 X제곱 bar X는 N의 원소이고 또한 X는 1과 5 사이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조건제시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비교적 우리말에 가깝게 나타낼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보듯이 기호와 식만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의 방법을 다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기호를 사용해서 집합을 나타낼 때 문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표현하고 두 번째 B를 나타내는 이 표현하고 어떤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조건제시법의 문법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수학 기호들이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먼저 앞 페이지에서 사용했던 이 기호죠. 대문자 n인데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줄을 하나 더 그어가지고 이중으로 보이도록 만들었죠. 모든 자연수들의 집합을 나타냅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0부터 시작하죠. 자연수의 제로를 넣느냐 안 넣느냐가 썩 중요한 건 아닌데 통상 집합론, 논리학, 그리고 컴퓨터 과학 이런 분야에서는 0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Z, 대문자 Z는 모든 정수들의 집합이고 이런 식으로 다음에 유리수 Q, 모든 유리수들의 집합은 대문자 Q로 나타내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이거는 조건제시법입니다. 위에 두 개는 원소나열법인데 이게 무한집합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점 이렇게 쓰는 부분이 조금 애매하죠. 그 다음에 real number, 모든 실수들의 집합 좀 복잡하죠.
실수를 정의하는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수열 xn의 극한값을 우리가 실수라고 보는데 여기서 단 이 수열은 유의수열 수열로서 수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수렴한다는 건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할 게 많겠죠. 우리는 이 강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공부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뭐 해석학이나 다른 과목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 이거는 모든 복소수들의 집합. x 더하기 yi이고 x, y는 실수고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부분도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니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유일한가? 뭐 이런 부분도 다 흥미있는 토픽인데 여기서는 공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A와 B를 명제라고 하죠. 그리고 알파 X를 일항수로. 일항수로라는 건 이렇게 입력 변수를 한 개 받아들인다. 그래서 일항수로가 되는 거죠. 만약 알파 X, Y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변수를 받아들이면 그건 이항수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 X는 참이거나 거짓인데 참인지 거짓인지는 X의 값에 따라서 결정되겠죠. 그 다음에 기호가 AND라고 읽습니다. A and B. 이거는 A or B로 읽고, 이거는 not A라고 읽고, 이렇게 기역자 비슷한 건데, 이거는 A이면 B라고 읽고, 영어로는 A implies B라고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세 개의 기호, and or not은 영어로 읽고, 요 화살표, 요거는 이면, 한글로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하거든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모든 x에 대해서 알파 x이다. 이거는 어떤 x에 대해서 알파 x이다. 사실 이 모든 x에 대해서 혹은 또 어떤 x에 대해서 이런 개념들은 다 고등학교 때 배웠죠.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and or not 이면 이런 개념들도 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이 and or 이런 기호를 사용하지 않죠. 그리고 또는 이런 식으로 그냥 단어는 존재하는데 기호가 없죠. 그리고 기역자 대신에 이렇게 꼬불탕 틸드 기호를 쓰죠. 그리고 모든 x, 어떤 x 이런 것도 개념을 공부하고 그리고 또한 이것을 부정하면 모든 x에 대해서 알파 x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x에 대해서 not alpha x이다와 논리적으로 동등하다. 그것도 배우죠. 그런데 이런 기호들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한 가지 높아짐에서 말씀드리면 이걸 제대로 못 읽는 학생들이 많아요. 모든 x에 대해서 알파 x. 아주 간단한 건데 어떤 x에 대해서 알파 x. 간단한 거고 뭐 약간씩 다른 방법으로 읽어도 됩니다. 각각의 x에 대해서라든가 뭐 방법이 있죠. 어떤 x가 존재해서 알파 x가 참이다라든가 뭐 다 되는데 이거를 이상하게 조금씩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마치 이런 거 n을 m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n에 m을 나눈 것 이런 식으로 조사가 틀린다거나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수식을 제대로 못 읽는 것처럼 논리식을 제대로 못 읽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수식을 정확히 읽는 데서 수학이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기회에 아주 고등학교 때 논리학에서 뭘 빼먹었는가 그걸 좀 짚고 넘어가죠. 아까도 몇 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and or not 이면 이런 것들을 결합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quantifier 한정기호라고 합니다. 혹은 한정사. 그러니까 for all 요 A 거꾸로 한 거와 exist E를 좌우 바꾼 것 요거는 한정기호고 한정기호에 변수까지 붙어버리면 이때 이제 한정사가 되는 거죠. 요거는 전칭 한정사. 요거는 존재 한정사. 뭐 지금까지는 그냥 명칭에 대한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더 중요한 그 개념을 빼먹은 게 좀 있습니다. A and B를 부정하면 뭐가 되느냐 잘 알고 있죠. 드모르강의 법칙에 의해서 not A or not B가 됩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A or B를 부정하면 즉 not A or B는 not A and not B 이렇게 되죠.
이것도 역시 드므로 강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A이면 B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치 AND를 부정하면 무엇이 되는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공부를 했고, OR을 부정하면 무엇이 되는지 그게 중요하니까 그것도 공부를 했고, 그런데 이면을 부정하면 무엇이 되느냐? 더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걸 공부를 안 합니다. 답은 A and not B입니다. A and not B. 그런데 흔히들 이거를 A이면 not B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A이면 B를 부정하면 A이면 not B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A이면 B를 부정하면 A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B가 아니다. 즉 A and not B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A와 B라고 하는 두 개의 명제를 결합해서 A and B라는 새로운 명제를 만들었다면 이것도 역시 하나의 명제이기 때문에 이것과 다른 명제를 또 결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가 하나의 명제라면 A and B 이면 C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명제를 만들 수도 있고 또 그거 전체를 다시 부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없이 복잡한 그런 명제들을 구성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런 명제들에다가 이런 한정사를 갖다 붙이면서 더 복잡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한정사들을 사용한 그런 논리식에 이 결합자를 또 사용해서 더 복잡한 논리식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한없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좀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아까 조건제시법의 문법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어떤 엄격한 이론이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여기서는 조건제시법의 여러 가지 사용 유형을 보면서 어떤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가 그것들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조건제시법인데요. 그러니까 이 좌변은 원소나열법이죠. 근데 이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낸 집합은 항상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이 집합을 이렇게 나타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콤마로 이렇게. 수학에서 콤마는 때로는 AND를 의미하고 때로는 OR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조건제시법에서 사용할 때는 콤마는 항상 AND입니다. 그것이 수학의 관례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은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죠. x bar 알파 x, x가 어떤 알파를 만족한다 이런 형태인데, 이 알파가 그러니까 일항수로인데요. 이 일항수로를 잘못 쓰면은 모순이 발생합니다. 역설이라고도 하죠. 대표적으로 러셀의 역설이 있는데 조금 있다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x 바 알파 x 이렇게 써놓고 어떤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그 예들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A가 이미 어떤 집합일 때 기존의 집합이 있는 거죠. 기존의 집합이 있을 때 A의 원소로서 X는 A의 원소인데 알파 X를 만족하는 것들을 모아서 집합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것은 집합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요 우변이랑 같은 뜻이죠. X bar, X가 A에 속하고 and 알파 X이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것이 조금 더 편하고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표기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조건제시법을 사용하면은 집합이 확실하게 안전하게 생성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분리공리, 영어로는 axiom of separation이라고 합니다. 이 명칭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다만 집합론을 강의한다고 하면서 이런 것을 언급을 안 한다는 게 이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조건제시법의 사용 유형은 fx bar x in a 이런 겁니다. a는 여기서 기존에 있던 어떤 집합인 것이고 f는 a에서 어떤 집합으로 가는 그런 함수입니다.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정의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대체공리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함수 값들을 모으면 집합이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이 집합은 이거랑 똑같은 건 아니고 좀 다르죠. 여기서는 x가 a의 원소이다만 말했는데 여기서는 x가 a의 원소이고 또한 알파 x를 만족한다 이런 거죠. 이런 유형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사실 뭐 특별히 새로운 공리는 아니고요. 이렇게 이 함수가 여기서는 1변수 함수였는데 여기서 2변수 함수일 수도 있다. 다만 여기서 뭐 x가 속한 집합과 y가 속한 집합 b 뭐 이런 것들은 미리 기존에 이미 있던 집합이어야 하겠죠. 그리고 알파는 이항수로가 되는 거고요. 많이 사용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x subset a 알파 x 여기서 알파는 일항수로인데 어떤 집합에 대한 수로입니다. x라는 집합이 알파를 만족할 때 그리고 또한 x가 a의 부분집합일 때 이런 부분집합 x들을 모으면은 우리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집합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건 또 역시 특별히 새로운 공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요 아래서 보듯이 x subset a 알파 x는 이거랑 똑같거든요. x in power set of a power set of a는 a의 멱집합을 말하는 겁니다. 멱집합이 영어로 power set이죠. 즉 a의 모든 부분 집합의 집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power set of a가 집합이라면 이 pa가 집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체가 이 분리공리를 이용해서 하나의 집합이 됨을 알 수 있죠. 이거는 뭐냐 하면 하나의 예죠. 그러니까 이거는 x subset n인데 자연수들의 부분 집합인데 그 원소들을 다 더하면 시그마 다 더해주면 그러면 100 이하가 된다. 이런 집합들이 몇 개나 되나요? 이산집합이라는 과목에서 배우는데 아마 어떤 점화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점화식.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몇 개만 찾아볼까요? 우선 공집합이 있죠. 공집합의 원소를 다 더하면 0이니까 분명히 100 이하지요. 그리고 한점집합, 싱글턴이죠. 싱글턴의 예로는 0 한점집합, 1 한점집합, 이래서 100 한점집합, 이렇게 101개가 있네요. 두점집합의 예로는 뭐 0과 1, 0과 2 이런 식으로 또 여러 개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몇 개의 조건제시법의 사용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이미 우리가 이런 걸 사용을 했죠. 볼까요? 뭐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이 분리공리죠. x in 어떤 집합 그리고 여기다가 그 조건이 이렇게 쓴 거죠. 이게 알파 x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체공리죠. x제곱 함수잖아요. 함수 값인데 x가 어떤 집합에 속한다. 또한 어떤 x는 이런 어떤 또 수로를 만족한다.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요거 a는 이런 형태였고 그 다음에 아까 그 b라는 집합은 이런 형태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런 그 조건제시법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 제목이 집합을 만드는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첫 번째 섹션 집합을 나타내는 법, 이것의 두 번째 서브섹션 집합을 만드는 법입니다. 첫 번째 서브섹션은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이었죠. 그런데 집합을 나타내는 것과 만든 것이 뭐가 다른가요? 그 원소나열법을 사용했을 때는 이게 구별이 안 되죠. 나타냈다 하면 이미 생성이 된 거죠. 물론 뭐 무한집합의 경우에는 그걸 나타낼 때 점점점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좀 애매하고 과연 이런 집합이 존재하는가 약간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중요한 건 조건제시법을 사용하여 나타낸 집합은 실은 집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제시법을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여기 분리공리 이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집합이 안전하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보여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단순히 이런 형태의 조건제시법은 위험하다. 러셀의 역설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 러셀의 역설을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러셀의 역설. 그러니까 이 서브섹션 집합을 만드는
주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조건제시법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앞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식으로만 집합을 만들어야지 무분별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잘 안 될 수 있다. 뭐 그것이 이 서브섹션의 주제입니다. 여기 맨 처음에 보면 무정의 용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의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그런 용어라는 뜻이죠. 집합, 원소, 속함. 집합론에서 이 세 개의 용어는 어떤 다른 용어를 써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이 되고 또한 출발이 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정의하지 않고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속함이라는 개념은 이 기호로 나타내죠. x가 속한다 A. x는 A의 원소이다. 또는 x는 A에 속한다라고 읽으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x는 A에 포함된다.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게 조금 저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을 나타낼 때 그때도 역시 또 포함된다는 말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함된다는 말을 아예 사용을 안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속한다는 걸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부분집합이라는 걸 의미하는 건지 그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문맥상 뭘 뜻하는지가 확실하다면 포함된다는 말 뭐 써도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집합은 조건제시법을 사용해야 만든다. 아까 여러 번 나온 얘기고요. 그런데 이때 조심할 것이 이렇게 이것이 집합이다. 이렇게 쓰면 집합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내포공리입니다. 내포공리, axiom of comprehension.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집합을 나타낼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존재하느냐, 만들어졌느냐,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하나의 예가 이 러셀의 역설입니다. 그 유명한 버트란드 러셀이죠. 그래서 S라는 집합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X bar, 알파 X가 들어갈 자리에 X not in X를 사용한 거죠. 여기서 도대체 어떤 집합이 자기 자신의 원소가 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의문을 가져도 되는데 그거는 이 역설과 무관한 얘기입니다. 만일 이럴 수 없다면 이 집합 S는 공집합이 될 것이고 뭐 이럴 수도 있다면 이것은 공집합이 안 될 것이고 그런 거죠. 뭐 제 생각에는 거의 모든 집합이 이거를 만족할 것 같은데요. 집합이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가지지 못하죠, 보통. 그건 그렇고. 이렇게 집합을 나타내면 이러한 명제가 성립한다는 거죠. S가 S에 속한다면 S는 S에 속하지 않고 속하지 않는다면 속한다. 이게 모순이죠. 이런 역설을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모순이 보통의 집합론책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문제로 딱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문제 1번. 러셀의 역설을 조건제시법의 정의를 사용하여 정확히 설명해보라. 내가 여기다 힌트를 아주 빨간색으로 써놨습니다. 어떤 집합을 이런 식으로 조건제시법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나타냈을 경우에 X가 S에 속한다는 것은 뭐냐? 바로 S에 속할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죠. 그 조건이 바로 알파 X죠. 그러니까 X가 S에 속하면은 알파 X가 참이 된다. 맞죠? 또한 알파 X가 참이라면 X는 이 S의 원소가 되기 위한 조건 알파 X를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X는 S의 원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뭐 이게 바로 조건제시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맞죠? X가 S에 속하면 알파 X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이 X가 S죠. 이게 발음이 잘 구별이 안 가는데 대문자 S를 X에 대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알파 X 대신에 X not in X를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딱 맞죠? 여기가 S, 대문자 S가 되는 거고 여기는 원래는 이거였는데 X not in X였는데 X를 S로 치환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순을 얻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포공리, 이거는 공리라고 이름이 붙어 있지만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19세기에 이런 공리를 사용해서 그 역설이 얻어졌기 때문에 그냥 내포공리라는 이름은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집합의 같음과 다름. 이것이 이 서브섹션의
제목이 되나요? 같다, 다르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럼 먼저 같음의 정의를 알아야 한다. 사실은 이것이 정의가 아니라 공리인데요. 외연 공리, axiom of extension. 그런데 이게 처음에 집합론을 공부할 때 이걸 정의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걸 왜 공리라고 하는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리적 집합론, axiomatic set theory 공부할 때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지만 여기는 그냥 수학의 언어로서의 집합론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정의라고 내가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같다는 것은 무엇이냐?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A가 B의 초집합이다. 동시에 이것이 성립할 때 같다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럼 부분집합은 무엇이냐? 부분집합의 정의는 이렇게 모든 x에 대해서 x가 a의 원소이면 x는 b의 원소이다. 이것이 부분집합의 정의고 초집합의 정의는 부분집합 이걸 뒤집어 놓은 거죠. a와 b의 위치를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화살표가 3개 있는데 맨 위에 거는 이 DEF가 안 붙었습니다. 이게 정의가 아니고 사실은 공리거든요. 제가 정의라고 말은 하긴 했지만 공리입니다. 그래서 이 DEF가 안 붙어 있고 이 두 개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DEF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같음을 보이려면 이걸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다름을 보이려면 이것의 부정이죠. Not A subset B and B subset A 이걸 보이면 되는 것이고 드무르강의 법칙에 의해서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거나 또는 B가 A의 부분집합이 아님을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이느냐? A not subset B를 보이려면 이 부분이 subset이죠. 여기서 베껴왔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부정 결합자를 갖다 붙인 거죠. not 이거다. 그리고 이거는 exists x로 바뀌고 또 이것의 부정이 되는 거죠. 이것의 부정은 x in a 첫 번째 건 그냥 놔두고 뒤인자 후건에 부정을 붙여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and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면 됩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님을 보이려면 A의 원소이지만 B의 원소가 아닌 그런 X를 찾아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두 집합이 다름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설명을 드렸죠. 이게 좀 길죠. 그런데 이 정도는 물론 다 머릿속에 담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두 집합이 서로 다름을 보이려면 하나의 집합에는 속하고 다른 집합에 속하지 않는 원소를 찾아서 보여주면 된다. 이렇게 암기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이해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증명할 때는 이걸로부터 이러한 논리식들을 찾아내야겠죠. 그런 훈련이 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증명 기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이거는 증명 기법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건제시법의 활용 방법 어떻게 사용하면 되느냐 그것을 여기다 써놓은 거죠. 두 가지 예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대표적인 분리공리죠. 분리공리. 그리고 아까 이거는 러셀의 역설을 설명드릴 때 이걸 이미 한번 사용했었습니다. S를 이렇게 정의했다면 어떤 것이 S의 원소라는 것은 곧 X가 A에 속하고 또한 알파 X를 만족한다는 것과 서로 동등하다. 그런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고 이 두 번째 게 조금 더 어렵죠. 이거는 대체 공리에 의해서 집합을 만든 경우죠. F가 하나의 함수일 때 fx들을 모았습니다. 단위 때 x는 a의 원소이고 또한 x는 어떤 조건 알파 x를 만족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럼 이런 집합의 원소, 이때는 원소를 나타내는 변수로 y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x라는 변수는 여기 fx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x in s 쓰면 좀 혼동스러워서 y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y를 fx라고 보는 거죠. 함수 값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y가 s에 속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하면은 y는 fx여야 하는데 이때 단 x는 a의 원소여야 되고 이걸 만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x가 존재하는 거죠. a의 원소로서 x가 존재를 해서 이때 fx의 값이 바로 우리가 s의 원소라고 말하는 y와 일치해야 되고 x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죠. 방금 설명드린 이 조건제시법의 활용 방법 두 가지 1번과 2번 이 두 가지가
이 집합을 나타내는 법, 이 섹션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뭐 사실 증명 기법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그거보다는 이 for x, alpha x의 의미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당연히 이해가 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걸 전칙문이라고 합니다. Universal Sentence, 전칙문. 왜냐하면 전칙 한정사가 붙어 있으니까요. 이걸 증명하려면 간단합니다. 임의로 주어진 x에 대해서 알파 x가 참임을 보인다 이건데, 임의로 주어졌다는 말이 뭐냐? 만족해야 할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x가 이전에 나온 적이 없어야 됩니다. 그 전에 뭐 x를 뭐 y 제곱이라 하자면 이랬다가 갑자기 이래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x가 뭐 3보다 크다던가 뭐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알파 x가 증명되었다면, 그러면 임의 x에 대해서 알파 x가 참이라는 걸 증명한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존재문, existential sentence, 존재 한정사가 붙어 있는 그런 형태죠. 이런 형태의 명제는 알파 x가 참인 그런 x를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아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x를 증인, 혹은 witness라고 불러줍니다. 그런데 이 존재문을 증명하라고 하면은 이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이 첫 문장은 앞 화면에서 그대로 베껴온 겁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된 예를 보죠. 예를 들어서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 이퀄 0의 해가 존재함을 보여라. 그러면 이때 뭐 판별식 혹은 뭐 이차함수 그래프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x 이퀄 1 대입해 보세요. x 이퀄 1을 대입하면은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x 이퀄 1은 해입니다. 그래서 해가 존재함을 보이려면 해를 딱 찾아서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x 이퀄 1, 이것이 witness가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사실은 x 이퀄 2도 또 하나의 해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해봤자 오히려 이 증명을 더 혼란스럽게, 더 혼동스럽게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나의 예만 딱 찾아서 1 또는 2 이런 해를 찾아서 이것이 해가 된다. 그러면 이 존재문을 증명한 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어떤 집합 A가 공집합임을 보여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꼼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A가 공집합이 아니라고 가정합니다. 즉 X가 A의 원소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모순을 유도합니다. 그럼 된 거죠. A에 아무것도 속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A가 공집합이 아님을 보이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간단하죠. A의 원소를 찾아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A의 원소를 찾는다는 것은 곧 A의 조건을 만족하는 X를 찾아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조건은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런 게 하나의 조건의 예입니다. 그럼 됐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많아요. A가 공집합이 아니라면 어떤 데이터, 어떤 명제가 성립한다. 이거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럼 먼저 이걸 가정을 해야죠. A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가정으로부터 데이터를 증명하는 겁니다. A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가정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A의 원소 아무거나 하나 잡습니다. C라고 합니다. 그냥. 그리고 이 C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대단히 간단한 형태의 명제의 증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집합론이 어려운 이유가 증명하려는 명제가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어쩔 줄을 모르겠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아주 간단한 몇 개의 명제들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다음 섹션은 집합의 연산과 그 기본 성질인데, 아마 여기 대해서는 더 학생들이 더 익숙할 겁니다. 제가 집합을 나타내는 법, 여기서 집합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조건제 집합을 써서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조건제 집합을 써서 당연히 만들 수 있는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실제로는 연산을 통해서 기존의 집합으로부터 새로운 집합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 다음 섹션에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